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참여연대, 시민들의 정치 참여나 정부 감시 활동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여기서 2025년 7월 14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플러스 보고서 종합판. 이게 분량도 상당하고요.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그러니까 그 조직 운영이나 주요 수사 활동들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주장이 뭔가요? 보고서 전체를 좀 꿰뚫는 핵심 주자는 검찰 권력이 좀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사용된 거 아니냐, 때로는 남용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하고요. 이걸 통해서 일종의 수사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 통치. 그렇죠. 저희는 오늘 이 보고서 내용에 기반해서요. 그 핵심 주장과 근거들, 또 여러분께서 특히 좀 흥미롭게 느끼실 만한 혹은 좀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뚜렷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가지고 작성되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검사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딱 요약되는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핵심 요직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 이런 비판이죠.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근데 보고서는 이 표현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하는 게 뭐냐면 법무부의 재검찰화 현상이에요. 재검찰화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탈검찰화 이걸 추진했었잖아요. 법무부 주요 지위에 검사 임명을 좀 제한하자 이런 기조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자리들이죠?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감찰관, 법무실장 이런 자리는 원래 검사 임명이 제한되거나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자리인데 다시 검사들이 임명되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본부에 파견된 검사 수가 총 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 그러니까 2022년 3월하고 비교하면 25명이나 늘어난 수치라는 거죠. 25명이요? 와, 상당히 늘었네요. 그렇죠. 보고서는 단순히 이 숫자 증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의 약간 상급기관처럼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으로의 파견 문제도 지적하고 있죠? 대통령실이나 감사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실의 핵심 비서관 자리에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원모, 주진우, 이영상 씨 같은 검사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외부기관에도 검사 파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해요. 외부기관 파견도요? 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 말기에는 파견 검사가 없었는데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1명이 파견됐고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외부기관 전체에 파견된 검사 수는 46명으로 집계됐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보고서에 실린 시민 집담회 내용도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시민 한 분이 검사들이 법은 잘 알겠지만 경제나 외교 같은 다른 분야까지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인사 편중이 가장 큰 문제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네. 일반 시민들도 단순히 이게 어느 출신이냐 이걸 넘어서 전문성 문제를 좀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인사 편중이 단순히 검찰 권력이 밖으로 커지는 문제, 이걸 넘어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어떤 건강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에 검사들이 이렇게 순환부직 형태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군요. 그렇죠.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개방형 직위 운영 같은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의 나라라는 비판은 검찰 권력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국가 시스템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네, 인사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권한이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서가 지적하는 수사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 이런 비판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네, 보고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노동 관련 수사입니다. 노동수사요? 네, 화물연대 파업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까지 동원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했었죠. 네, 그랬죠. 반면에 SB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이 경우에는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직접 책임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딱 대비시키는 겁니다. 뭐 그 두 사건을 비교하는군요. 네,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결국 검찰 수사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좀 자본 권력의 입장에 더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준다고 비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접근 방식의 차이. 이것도 주요 비판 대상이죠. 뭐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좀 미진하고 전 정부나 야권 관련 수사는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그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을 지적합니다. 네. 반면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이런 경우는 수사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거나 중요한 시점에 수사 지휘 라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등 약간 석연치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디올백 수사 같은 경우에요. 네, 특히 디올백 수사는 수사팀 구성 지시가 내려진 바로 직후였죠. 2024년 5월 13일에 서울중앙지검장이랑 1차장 검사가 전격적으로 교체된 인사가 있었잖아요. 보고서는 이걸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수사 방법, 그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좀 눈에 띄던데요. 특히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 디넷 운영 관련해서요. 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같은 걸로 확보한 디지털 정보를 디넷이라는 시스템에 저장하는데요. 이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 소위 무관 정보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또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을 비판합니다.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있길래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디넷에 보관 중인 PC 증거 이미지가 무려 2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관된 전자정보도 47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이요? 와. 네, 보고서는 이게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보 수집일 수 있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네. 언론 관련 수사도 보고서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뤄줬어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하림 인터뷰 보도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보고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 이후에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기자 소환 같은 수사가 진행된 점을 일단 언급하고요. 특히 뉴스타파 보도건에 대해서는 배임수증제,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렇게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상당히 여러 혐의를 적용했군요. 네, 보고서는 이런 접근이 언론의 자유, 특히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수사의 형식을 빌린 언론 통제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재난이나 좀 중대한 안보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12구 이태원 참사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12.3 내란 사태 같은 것들이요. 네, 이 부분들은 정말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았던 사안들이죠. 보고서는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검찰이 일부 경찰 간부를 추가 기소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장 같은 좀 더 윗선의 책임 규명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는 미흡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또 국방부 범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좀 불법적으로 회수하려고 했던 정황 같은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대목이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제시하는군요. 12.3 내란 사태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점,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하다가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준 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아, 그 과정을 상세히 짚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걸 두고 보고서는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평가인 거죠. 이렇게 수사 관련 논란들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 이게 검찰 내부의 윤리 문제 그리고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도 다루고 있죠.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함께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딱 3년간이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검사 27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징계 사유, 그리고 처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 명단까지 공개했군요. 네, 여기에는 음주운전, 김영근 임병일 검사 등 금품이나 향응수수, 나엽, 유효재, 이몽석 검사 등 명백한 직무태만, 김정훈, 김필수 검사 등, 그리고 사회적 무례를 일으킨 품위손상, 박대범, 김상민 검사 등 같은 다양한 비위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위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징계 수위가 과연 적절하냐는 거겠죠. 특히 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솜방망의 처벌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좀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점을 보고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뒤늦게 2022년 9월에야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런데 실제 처분 사례를 보면 여전히 좀 관대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보고서는 2022년 12월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서울고검 김영근 검사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견책이요? 음주운전인데? 그렇죠. 또 공소시효를 놓쳐서 기소를 못하게 만드는,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직무태만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 동부지청 김필수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좀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것이나 또 윤혜령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가 나중에 유죄가 확장된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어떤 자체 정화 기능에도 좀 의문을 갖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검찰 내부 감찰 시스템은 물론이고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의 역할마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체적인 정화나 통제가 어렵다면 결국 외부의 견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맥락에선지 현 정부 들어서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가 14차례나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안, 이정섭 검사 등 5명은 기각되었고 손준성 검사 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보고서는 이 현상을 국회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국회 견제 수단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파면이 불가능하고 해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이 탄핵 제도가 검찰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 필요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자, 이렇게 인사, 수사, 내부 윤리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들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문제 제기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방향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나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의 핵심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 권한, 이걸 완전히 폐지하고 오로지 공소 제기와 그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수사는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그 방안은요? 보고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을 통합하거나 좀 재편해서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국가수사청, 가칭입니다만 이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 수사 전담 기구를 따로 만들자. 그렇죠. 즉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원화하자는 구상인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미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같은 곳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고 각 기관이 자기 역할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제안이네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하고 후원 메시지들이 많이 실려 있는 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 발전도 없다거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런 외침들이요. 네, 그 부분은 이 보고서가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으로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네. 결국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의 목표는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참여연대가 펴낸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3년간 한국 검찰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비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는 검찰 출신 인사의 편중 문제,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선택성이나 공정성 논란, 또 검찰 내부의 윤리 문제와 통제 시스템 부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들어가면서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대한 자료와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갖는 힘,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성찰할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편중 문제나 선택적 수사 논란 같은 반복되는 이슈뿐만 아니라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 같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들까지 언급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죠. 물론 이 보고서는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질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느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보고서가 지적하는 검찰 인사 편중이나 선택적 수사 논란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제안하는 수사, 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개혁 외에 또 어떤 내부적인 혹은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